맞네요. 숨길 수 없어요. 노 반전. 신원이 이렇게 노출이 쉽게 되네요. 아, 그러니까요. 노반전입니다. 1980년대 숟가락 구부리기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자칭 초능력자 유리 갤러. 다들 뭐 잘 아시죠? 알죠. 자, 그런데요. 이 추억 속의 초능력자 유리 갤러가 2015년에 전 세계 관심을 다시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나는 미국과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 초능력 스파이로 일했다라는 충격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올해 1월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기밀 기한이 만료된 비밀 문서들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CIA 내부 단체가 유리 갤러의 초능력을 실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유리 갤러의 초능력 실험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정체가 바로 미국 초능력 부대를 일컫는 암호명이었다고 합니다. 초능력 부대가 있어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대박이다. 그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럼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때는 미소 냉전 시대였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CIA는 소련이 초능력자를 첩보 작전에 운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1972년에 수십 명의 초능력자들을 모아서 비밀 스파이 부대를 창설합니다. CIA 공개 문건에 따르면요. 1994년 북한의 핵무기를 찾는 임무를 받은 스타게이트 요원들은요. 북한의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저장소를 찾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하고요. 실제로? 실제로. 그리고 1983년에 미래를 예언한 초능력자까지 있었답니다. 제랄도라는 사람이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을 부수는 임무를 가지고 날아올 것이다. 이 조종사는 영어나 불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다. 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제라르 911.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를 예언한 건데요. 실제 비행기를 납치한 테러범의 이름은 초능력자 예언과 비슷한 지아드 자라였고요. 어머머. 또 놀랍게도 영어와 불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요. 이 초능력자 스파이들의 작전 중에 이 성공률이 고작 15%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CIA에서는 과학적으로 큰 성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1995년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키운 밀정. 1890년대 당시 일본 공사의 통역으로서 조선 황실을 드나들던 배정자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일본어 실력과 함께 일본 정세까지 꿰뚫고 있어서 고종의 큰 총애를 받던 그녀. 그런데 악명 높은 조선의 초대 통갑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을 자처하는 일본의 스파이 밀정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그녀를 스파이로 기용한 것을 두고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요. 조선인이면서도 고국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는 일본어, 수영, 승마, 사격술, 변장술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며 그녀를 밀정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치밀하게도 어릴 때부터 훌륭히 스파이로 자란 배정자는 그 뒤 조선 황실에 들어가서요. 폐하, 이토 히로부미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 조선을 보호해줄 인물이옵니다. 라고 감언이설을 흘림과 동시에 황실의 기밀을 꾸준히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고종은 조선에 러시아군을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피신하려고 했지만요. 배정자의 밀고로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데요, 그녀의 뒷배경이 돼줬던 이토가 사망한 뒤에도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학살하는 단체 보민의 창설을 주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그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조선 여성 100여 명을 전쟁터로 데려간 뒤 위안부 노릇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치졸하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4년 뒤죠. 1945년 광복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948년부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친일 인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제일 먼저 체포된 여성 친일파가 바로 배정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조국의 광복에 기쁜 마음이 가득 차 무엇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행동들은 어린 나이의 실수입니다. 라며 변명으로 일관했지만요. 결국 감옥에 끌려갔고요. 출소 후에는 어렵게 생활하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 지난주에 저 광복절 특집할 때 했어야 되는 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올렸어야 되는 기사이긴 한데 정말 대단하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예. 그는 누구의 편인가?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독일에도 연방정보국 BND라는 정보기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독일 당국은 BND의 말단 직원 마르쿠스 라이헤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 그에게 반역죄와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독일 당국에 따르면 스파이 라이헬은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우편물실에서 근무하던 중 BND의 기밀문서 3건을 유출, 독일 주재 러시아 영사관 내 비밀정보국에 발송한 후 발각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 정보국의 내부 정보 이런 게 유출되면서 보안이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스파이 명단 이런 거 있으면 아무 활동도 못 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갑자기. 그렇죠. 독일 입장에서는 뭐 난리 났네요. 큰일이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라이헬의 정체는 사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스파이. 오, 3달이에요? 3달이 그러면? 아니 아까 전달을 러시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파이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스파이이기도 하고 근데 공식적인 신문은 독일의 스파이고. CIA를 가리기 위해서 CIA 가리기 위해서 걸렸을 때 러시아 스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러시아를 찍어놓고 일부러 그런 증거를 몇 번 좀 남겨놓은 다음에 실제 중요한 정보는 CIA에 넘겼을 수도. 나는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돈에 환장했다. 네. 자, 이 독일 당국의 조사를 보니까요. 스파이 라이헬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0여 건의 기밀 문서를 미국 CIA에 전달했습니다. 찐 정보는 CIA에 넘겼네. 아니 와 너무 세게 넘겼는데? 그래서 밝혀진 정체가 뭡니까? 러시아 스파이입니까? 아니면 미국 스파이입니까? 즉 독일 정보 요원이자 CIA의 스파이면서 또 러시아의 스파이인 삼중 스파이였던 것이죠. 야 영화로도 본 적 없다. 와. 난 이유가 너무 궁금해 이제. 자,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그가 삼중 스파이가 된 이유입니다. BND에서는 아무도 날 믿지 않았지만 CIA는 날 인정하고 믿어줬어요. 순진하네. 그리고 난 좀 더 짜릿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고요. 본인은 스릴 있는 스파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됐다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조국에서 범죄자이자 배신자일 뿐입니다. 딸기와 사랑에 빠진 스파이. 전 세계 딸기 보급에 혁혁한 공을 세운 한 명의 스파이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프랑스 육군 정보국 소속의 아메데 프랑스와 브레지어 중령인데요. 때는 1712년. 프랑스 해양왕 루이 14세는요. 칠레 해안가 주변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프레지어 중령을 스파이로 긴급 파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레지어 중령은요. 한 식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딸기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산딸기처럼 열매가 작은 야생 딸기만 있었는데 칠레 해안가에 있는 딸기는 마치 호두알처럼 열매가 크고 맛있었기 때문이죠. 이참에 낮에는 식물학자로 위장해 딸기 관찰기를 쓰고요. 종자도 채집해가며 딸기를 조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는요. 은밀히 군사 정보를 모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딸기 연구에 매달렸는지 칠레 사람들도 그를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딸기만 연구하니까요. 그 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중령은 먼저 칠레 해안가에 군사 정보가 담긴 지도를 제작해 루이 14세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올 때 칠레 군사 정보뿐 아니라 딸기 종자도 스파이답게 몰래 훔쳐왔던 것이죠. 오, 대단한데요? 프랑스의 문익점이죠. 진짜 대단하다. 이후 유럽의 여러 식물학자에게 도움을 청해 다양한 딸기 종자를 서로 교배하며 연구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마침내 영국의 필립 밀러라는 식물학자가 칠레 딸기 종자에 북미 버지니아 야생 딸기를 교배시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새콤달콤한 딸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저 정도면 프레지어 이름단 딸기 요거트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감사의 마음. 아니 스트로베리라고 하면 안 돼. 프리지어 베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레지어 베리죠. 괜찮네, 프레지어베리. 왜 스트로베리야? 따뜻하고 맛있는 딸기 나치를 농락한 희대의 스파이. 코드명 지그재그. 그리고 또 하나의 코드명 프리치. 독일에선 철 십자훈장을 수여받을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스파이로. 동시에 영국의 스파이로도 활동한 에디 체프먼의 이야기.
에디 체프먼은 10대 때부터 젤리그 나이트라는 폭발물을 사용해 금고를 터는 젤리갱의 멤버로 영국에선 악명 높은 금고 털이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선수라 해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1939년 초 에디 체프먼은 금고를 털다 붙잡혀 영국 감옥에 수감되고 맙니다. 그런데 감옥에 수감된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요. 그때 에디 체프먼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은 독일군의 스파이를 자처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건데요. 자, 그래서 독일군에게 자신의 능력을 한껏 어필하며 스파이로 받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코드명 프리츠로 정식 나치 소속 스파이가 됩니다. 야, 그리고 에디 체프먼은 중요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런던의 산업지대를 폭발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의 정보국 요원 조는요. 에디 체프먼, 너의 작전을 모두 알고 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위장 폭발을 시켜라. 자, 이렇게 에디 체프먼에게 이중 스파이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에디 체프먼은 자신의 형량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제안을 수락했고요. 드디어 작전 수행 날에는 공장 건물의 일부로 파손시킨 뒤에 독일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결국 영국의 스파이까지 맡게 된 에디 체프먼은 영국에서는 코드명 지그재그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본인의 행보랑 비슷하네요, 지금. 정말 영악하게도 그 지독하고 악랄한 나치를 감쪽같이 속인 에디 체프먼은 결국 전쟁이 끝난 후 정말로 영국으로부터 과거 자신이 금고 털이범으로서 저지른 모든 죄를 사면받았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 나치의 금괴를 대량으로 훔쳐 영국으로 밀반입 해옵니다.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사시다가요. 1997년 83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감했다고. Are you willing to go to England to attack a target for? 어설픈 스파이의 정체는 인도 모모? 캄캄한 어둠을 뚫고 마들렌이라는 아무명을 가진 한 여성 스파이가 나치에 점령당한 프랑스로 잠입합니다. 그녀의 정체는 영국 특수작전국 SOE 소속의 무선 통신요원으로요. 나치 내부의 정보를 영국으로 전송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스파이는 스파이답지 않게 어딘가 좀 어설펐습니다. 아주 조용한 심야 시간대 마치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이 영국 특수작전국의 전보를 치거나요. 밤에 막 타닥타닥타닥타닥 혹시 읽으면서 아니야? 자, 독일이 말이야. 영국의 한대 야이트 한대 따닥닥닥 정말 자나깨나 보안이 생명인 스파이 치고는 너무나도 허술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다소 어설픈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녀의 본명은 누룬 니사 이나얏 칸으로요. 인도 남부 마이소르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프린세스, 공주였던 겁니다. 아니 공주가 왜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네. 사연이 있습니다. 이 누르의 가족들은 프랑스 파리에 살았는데요. 1940년에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자 그녀의 가족들은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갖은 학대와 고통을 받자 공주가 돼서 내 안위만 챙길 수 없어. 인간이 인간에게 저런 모진 짓을 할 수 없는 거야. 결국 영국에서의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특수작전국의 지원에 무선요원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생각만큼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멋있네요. 예. 네, 멋있네요. 그런데 당시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의 뛰어난 추적 기술로 인력이 부족했던 영국 특수작전국은 교육을 미처 마치지 못한 신임 요원들까지 작전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적진에 급하게 투입된 누르는 스파이로서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누르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스파이 활동에 임했고요. 그 결과 나치의 정보를 영국으로 보내는 데 성공한 유일한 여자 스파이로 활동을 했는데요. 하지만 겨우 활동 4개월 만에 누르는 다른 이중첩자의 배신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뒤 죽음의 공장으로 악명 높은 나치의 다카우 수용소에서 총살을 당해 30세의 나이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술이나 이런 건 좀 어설펐지만은 그 정신만큼은 스파이로서 가장 프로페셔널이 아니었나. 비운의 미녀 스파이 정핑루, 팜파탈 스파이의 끝판왕. 퇴근이십니까? 몇 개 남았어? 저? 4개. 3개. 퇴근. 임무 완료. 네. 임무 완료. 미션 컴플릿. 우아한 모습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는 이 여성. 바로 색계의 실존 인물
탕웨이가 열연한 여성 스파이 정핑루입니다. 그런데요, 영화 새끼에서는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던 사랑꾼 스파이로 등장하지만요, 실제 그녀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던진 비운의 스파이였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 혼혈이었던 그녀는요, 샹하이 최초의 화보, 양우 화보 표지 모델이 되면서 출중한 미모로 샹하이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국민당의 정보기관에선 정핑루의 뛰어난 미모와 능숙한 일본어를 보고 미인계를 쓸 수 있는 첩보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녀도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핑루 그녀를 운명의 수레바퀴에 놓이게 한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일본군의 특무 부장이자 항일 운동가들을 무참히 처형해 도살자라 불리는 띵모춘을 암살하려는 명이었죠. 자신의 미인계로 적을 사랑해야 하는 스파이. 그런데 사실 그녀에겐 이미 혼인을 약속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잠시 미루고 그녀는 중대한 첩보 임무에 임하게 됩니다. 그 뒤 정핑루는 무도회장에서 띵모춘을 만났고요. 그도 역시 정핑루의 미모와 매력에 홀리듯 끌리고 맙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안타깝게 실패하자 12월 21일 모피 전문점에서 두 번째 암살을 계획합니다. 띵모춘, 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피 코트 하나 사줬어요. 하지만 띵모춘은 그만 밖에서 수성이던 남성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그 길로 그녀를 두고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 다시 정핑루는 아무 일도 몰랐다는 듯 띵모춘과 무도회장에서 세 번째 약속을 잡는데요. 그런데 그녀를 찾아온 남자는 바로 띵모춘과 같은 소속의 행동대원들이었습니다. 이미 띵모춘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챘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받은 취조와 고문 끝에 총살을 당해 방년 2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녀 스파이로서 파무파탈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스파이입니다. 러시아 미녀 스파이 안나 체프만. 어우, 이거 뭐 뉴스 엄청 나왔었죠, 그때. 2010년 안나 체프만은요, 러시아 해외 정보국 SBR 요원 10명과 함께 스파이 활동을 해오다가 FBI에 적발됐었죠. 미국의 정보 관료들과 사업가들의 혼을 쏙 빼놨던 그녀의 매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붉은 와인색 머리에 푸른색 눈동자, 어딘가 모르게 동양과 서양 여성의 매력을 동시에 풍기던 그녀는 매일 밤 명품 드레스와 아찔한 키레를 신고 사교계 거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밤 미국 정부 고위 관료, 정치인, 대기업 간부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빼낸 각종 정보들은요, 러시아 첩보원들에게 전송이 됐고요. 이때 이중 보호를 위해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 기술까지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건요, 본국으로 추방된 그녀에게 벌어진 대반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최연소로 러시아 최고 훈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요, TV 진행자, 모델, 배우 등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러시아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뛰는 스파이 위에 나는 새. 2010년 12월 중국 군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이 부대를 부활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죠? 이 뭘까요? 부대? 자, 바로 이 부대는 비둘기 부대입니다. 어떤 전파 방해나 통신 공격에도 끄떡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서구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오늘날? 그렇죠. 해킹이나 정보전이 심하니까 전서구를 어떻게 해킹합니까? 매를 띄우는 거 아니야? 잡아먹으라고? 잡아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스파이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비둘기 부대에 관한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비둘기는 원래 귀소 본능이 매우 강한 새입니다. 아무리 멀리 이동을 시켜도 반드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통신수단으로 사랑받아왔죠. 자, 그런데 이 비둘기가 스파이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때는 단연 전쟁 시기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는 무려 20만 마리의 비둘기가 중요한 정보를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요. 또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렇게 사진 촬영까지 하는 첩보 활동 비둘기 스파이도 있었습니다. 우와! 그런데 영국의 국내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MI5는요, 비둘기 부대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맞불 작전으로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바로 송골매 부대였습니다. 맞네. 대박인 것 같아. 네.
나 대박 브라이트한 거. 거의 1940년대 영국 첩보원 수준이네요. 난 몰랐어 내용을. 나 무식한 거 알죠? 그래서 이제 네, 비둘기 네. 잡는 매를 정 기자님 말씀대로 정말로 띄웠죠. 도입한 겁니다. 그래 잡아먹어야지 지금 뭐 어떡할 거야. 송골매 부대는 영국 상공을 침범한 비둘기 스파이들을 족족 체포해서 이들이 알고 있던 비밀 지령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영국에 잠입한 나치 스파이들을 일망타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랜마, The Secret Agent. 어허. 당신은 소련의 정보를 빼돌린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요? 안 들려. 내 보초기 좀 가져와봐. 아 뭐라는 거요? 평범한 할머니 멜리타 노우드실은요 무려 핵의 역사를 바꿔놓은 소련 KGB의 최정예 스파이. 할머니가요. 1930년 당시에 멜리타 할머니는 철 이외의 금속들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영국 비철 연구협회에서 비서로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취업 후 얼마 뒤 평범하기만 한 멜리타와는 인연이 1도 없을 것만 같은 소련의 비밀 경찰 단체 KGB가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실 그녀가 일하는 영국 비철 연구협회는요. 비밀리에 핵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멜리타는 비밀리에 영국 공산당에 가입한 열성 공산주의자였다는 겁니다. KGB는 이 믿을 수 없는 행운에 기뻐하면서 멜리타에게 접근을 해서 스파이로 일해줄 것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그녀는 코드명 훌라라는 스파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핵 연구의 필수인 우라늄에 관련된 중요한 연구 정보들을 빼돌려 고스란히 소련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는 아예 원자폭탄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넘겨서요.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네. 자, 실제로 멜리타가 넘긴 정보 덕분에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이 5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요. 또 스파이 활동 중간에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은 물론 딸까지 그 누구도 그녀의 스파이 활동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멜리타는 무려 40여 년 동안 스파이 활동을 무사히 이어나갔고요. 소련은 이런 멜리타의 공적을 인정해서요. 훈장을 기본 10여 년 동안 매달 20파운드의 연금까지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본드의 상사, 주부 스파이? 영화 007 제임스 본드의 상관이자 MI6의 국장 M, 1대 M 버나들리, 2대 M 로버트 브라운까지 이때까지 모두 남자 상관이었는데요. 1995년작 007 골드나이부터는요. 세계적인 여배우 주디 덴치가 M을 연기합니다. A bean counter more interested in my 이때 이 여성 상관 M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매력적이었어. 전 MI5의 여성 수장 스텔라 리밍턴입니다. 1967년에 지인의 소개로 MI5의 임시직에 고용이 된 건데요.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면서 내부에서 점점 인정을 받게 됐고요. 그 뒤에 정직원까지 되면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간첩, 반역, 테러리즘에 관련된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 넘게 MI5 요원으로서 활동한 결과 결국 1992년에 스텔라 리밍턴은 여성 최초로 MI5의 수장이 됐고요. 4년간이나 수장직을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파이의 수장이자 동시에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이 참 많았다는데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회사 일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스파이 신분을 숨기고 활동했지만 혹여 딸들이 엄마를 대신해 해코지를 입지는 않을까 그치. 늘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늘 불안하죠. 그럼요. 재밌는 부분이 네. 주부 스파이 스텔라 리밍턴의 활약에 힘입어 2015년 영국 정보기관 MI6는 주부 대상 취업 사이트에 스파이 모집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저게 그냥 드러내고 해놨어요? 그렇죠. 주부들을 겨냥한 건 다양한 대인 관계와 풍부한 인생 경험이 첩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하고요. 중요 자격 요건은 폭넓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고를 본 주부 스파이 지원자들의 어떤 지원이 굉장히 폭주했었다고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리카르도 클레멘트는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저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거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서 7명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클레멘트의 눈을 가리고 납치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
클레멘트를 납치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였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다양한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은밀한 첩보 조직으로 유명한데요. 이 모사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임무 중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범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사드의 정보력과 집념의 결정체가 리카르도 클레멘트 체포작전이었습니다. 리카르도 클레멘트는 가명이고요. 이 사람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하고 종전 후에 아르헨티나를 도망쳐 10년간 은신했는데요. 먼저 모사드에는 사야님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약 3만 5천여 명가량의 정보원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보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모사드까지 전달된 겁니다. 1959년 마침내 법의학자들까지 동원해서 사진 속의 인물이 아이히만임을 확인한 모사드. 현장과 연기에 능한 요원과 위조 전문가, 자물쇠 전문가, 마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예 요원을 다시 선발해서요. 아이히만을 승무원으로 위장해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태운다는 플랜까지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야 아이히만을 덮쳤던 겁니다. 결국 계획대로 이스라엘로 압송된 아이히만은 1961년 예루살렘의 재판대에서 반인륜적 행위, 전쟁 범죄 등 15개의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작전을 통해 모사드의 첩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과시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모사드의 요원들은 나치 전범 최후의 흔적을 찾아 달리고 있습니다. 스파이 이것이 노출된 이유?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창립된 소련군 총참모부 정보총국. 현재는 러시아 정보총국으로 불리는 이곳은 냉전 기간 동안 요원 파견, 위성 이미지, 도청 등을 활용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체첸 전쟁과 같은 군사작전에도 은밀히 참가하며 러시아 내의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이자 유능한 조직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정보국 대명사 아닙니까? 약간 영화에도 맨날 나오고. 그렇죠, 정보총국. 네. 그쵸.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항상 극비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러시아 비밀정보 요원들의 정체가 순식간에 만천하에 탄로나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헐. 때는 2018년 4월 네덜란드에서 화학무기 금지 기구를 해킹하려다가 체포된 4명의 러시아 정보총국 요원들. 현장에서 적발된 이들은 당시 자신의 실명이 적힌 외교관 여권을 소지 중이었는데요. 네덜란드 군 정보기관은 4명의 정보 요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강제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뭐 작전은 완전 실패네요. 뭐 본인 정체까지 드러나고 임무도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끝났네, 그럼. 그죠? 끝난 거 아니에요? 러시아 정보 요원들의 실체를 조사하던 영국의 유명 탐사 취재 그룹은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 자동차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실명이 공개됐던 정보 요원 중에 한 명인 알렉세이 모레네츠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네. 그러자 놀랍게도 모레네츠가 소유한 자동차가 러시아 정보총국 소속의 한 사이버 부대 주소로 등록이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 에이? 심지어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레네츠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까지 모두 기재돼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뚫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뭐야? 같은 주소로 305명이 더 뜨는데요? 아까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다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 뚫렸네. 무려 러시아 정보요원 305명의 신상이 낱낱이 까발려진 겁니다. 어떡하냐? 다른 직업 찾아야겠네. 끝났어, 저 사람들. 아니 정보 요원의 핵심은 기밀 아닙니까? 이게 뚫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실명에 휴대전화까지 나왔다니까. 아니, 근데 한 주소에 등록이 돼 있다고요? 그렇죠. 이처럼 황당한 상황에 러시아 교통당국은요. 아마 정보 요원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주소를 정보총국으로 등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보안 구멍은 정보총국을 난처하게 만들었고요. 끝났네. 한때 서방을 떨게 만든 공포의 첩보 기관이 인터넷 검색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침몰 중이라는 조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렇게 쉽게 뚫리면은 이게 또 연막 작전인가 싶었을 것 같아. 아 여기용 여기용해서. 존재하지 않은 인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 실존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21세기판 나를 사랑한 뭐뭐뭐. 이번 특종은요,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CEO를 비롯해 미국 정계 인사들이 한 여자를 두고
너도 나도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던 그리고 미국을 초토화시켰던 사건입니다. 아니 뭐 마릴린 먼로쯤 돼요. 누구인데 이렇게 너도 나도 사랑에 빠져. 자, 과연 누구냐?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을 홀린 그녀는 러시아의 스파이 마리나 부티나입니다. 부티나는 2013년 로비 단체인 RBA를 설립. 그녀는 이 단체에서 푸틴의 최측근인 전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였던 알렉산더 토르신을 만나게 되고요. 2015년부터 그의 지령을 받고 스파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스파이로서 그녀가 받은 임무. 미 정계에 침투해 양국의 비밀 채널을 구축하라. 우선 정계 인사들을 연결해줄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것. 이 임무를 위해 스파이 부티나가 첫 번째 타겟으로 정한 사람은요. 공화당의 정치 컨설턴트이자 미 공화당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미 총기협회 회장 폴 에릭슨. 막강한 사람이잖아요. 와, 부티나는 2016년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 에릭슨과 동거하며 미 정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고요. 그를 통해 점점 더 미국 정계에 손을 뻗쳤습니다. 급기야 대선 기간 중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폴 에릭슨뿐 아니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 재무부, CEO 등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접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인계로 미 정계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옛날에 그 안나 체풍 있었잖아요. 미인계 스파이. 그거랑 좀 비슷한 생각도 드는데 그 수법이 또 먹히는 걸 보면 참 유용한 수법인가 보다 싶네요. 하지만 2018년 그녀를 예의주시하던 미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체포. 러시아 측은 모든 게 날조라며 그녀의 스파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스파이 부티나는 처음엔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을 약속받고 국가 전복 혐의를 인정했고요. 2019년 징역 18개월형을 마치고 러시아로 귀국. 아니 이 스파이들이 21세기에도 이렇게 버젓이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사실입니다. 야 이거 진짜 스파이 소설에나 나오네요. 얘기가 생겨.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 스파이 누명 쓴 아내의 비극. 지난해 11월 25일 전 세계에 보도된 소식. 스파이 혐의로 이란에 억류됐던 카일리 무어 길버트가 석방됐습니다. 대체 길버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2018년 이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여한 길버트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체포된 건데요. 그리고 당장 당신 남편 호도로프를 이란으로 유인하란 말이야. 러시아계 유대인이었던 길버트의 남편 러슬란 호도로프를 이스라엘의 스파이로 보고 그 대신 아내를 억류했던 겁니다. 아 근데 남편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내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단 얘기죠. 허허. 그렇죠. 남편 호도로프를 이란에 입국하도록 유인하라는 혁명 수비대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스파이가 아니라고요. 절대 그를 데려오지 못할 겁니다. 결국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이란 내에서도 악명 높은 여성 교도소 카차크 교도소로 이송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남편하고 이제 남편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희생한 거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렇죠. 2020년 11월 호주 당국과 길버트 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녀는 무려 804일간의 지옥 같았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파이였어? 누가? 지난 2월 7일 호주에서 전해진 충격 소식. 길버트가 남편 호도로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켰는데? 왜? 고생을 그 그렇게 거봐 하시고 서운했다 그러잖아. 서운해서 그랬나? 내가 서운했다 그랬잖아. 진짜 스파이였단 말일까? 누가? 스파이면 못 나서잖아. 호도로프가? 그쵸. 남편이. 길버트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 길버트 놀라지 말고 들어. 호도로프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 이거 뭐야 지난주 아이템이야? 예, 이거 밀려왔어요. 지난주 아이템이 여기로 떠내려왔나요? 예, 이거 2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길버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남편이 그녀가 차디찬 감옥에 남편 대신 갇혀 있는 동안 다른 여성과 희희낙락 외도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거 지난주였으면 1위네. 상당히 상위권인데요? 어. 왜 밀려온 거예요? 저도 이걸 아니, 조사하면서 왜 밀려왔어? 지난주에 넣을까 이번 주에 넣을까를 고민했었는데 근데 진짜 후한무치한 놈이다. 야, 근데 진짜 아니다. 800 며칠을 억류돼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남편을 지켰는데
이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배신이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B는 CIA 위에 나는 스파이? 두 기자님이 이제 CIA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영화 아닐까요? 그리고 왠지 약간 CIA는 뭔가 모르는 게 없는, 다 알 것 같은. 뭔가 다 아는 그런 좀 큰 정보기관 생각나요. CIA 하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미국의 첩보기구인 CIA를 그것도 40년 가까이 감쪽같이 속인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체는 CIA의 전 직원. 웬만한 스파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첩보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CIA를 40년을 속였다고요? 이야기는 1940년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치열하게 다투던 국공내전 당시 외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중국인 레리 우타이친에게 다가온 한 남자.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 친이 다니던 대학의 동급생 우쿠이밍. 그는 사실 중국 공산당 중앙연락부 소속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명감 뿜뿜, 영어 실력도 되겠다.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도 있겠다. 본인이 적임자라 생각했던 친. 내가 해볼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친의 스파이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을 내세워 1948년 샹하이 주재 미 총영사관에 취직. 미국의 방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인 줄 모르고 친을 신임했던 미국. 친은 더욱 깊숙이 미국의 심장부로 파고드는데요. 한국전쟁 기간에 미 육군 통역관으로 활동한 친은요. 포로로 잡힌 중공군의 신문을 통역할 때 고의로 오역, 미군이 중공군을 반격할 기회 등 주요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꾸몄고요. 그리고 드디어 1952년에는 CIA가 운영하는 해외방송 정보국의 침투, 그리고 1970년부터는 미국 내 본부에서는요. CIA가 첩보기로 중국 본토를 정찰하고 있습니다. 번역 업무를 맡았던 그는 CIA의 비밀 공작 정보를 술술술 중국 측에 유출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신원조에 어떻게 했어도 안 나왔을 것 같긴 하다. 엄청 조사할 텐데 털도 안 나왔다는 거는 진짜 완벽했나 보다. 자, 그의 활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에는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중정책 변화 내용까지 은밀히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와, 남의 패를 다 알고 있게 해줬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미국은 친에게 공로 훈장까지 수여. 헐. 근데 이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신원조는 아마 했을 텐데 해도 그 사람 뭐 옛날에도 신원조 다 한 사람인데 뭐 이제 뭐 통과 이렇게. 1940년대 얘기니까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좀 힘들죠, 사실. 중국에 무슨 학교 다니고 옛날이니까.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건 스파이 세계의 불변의 진리? CIA가 드디어 그의 정체를 눈치챈 게 아니라 친을 포섭했던 공작관 쿠이밍이 1982년 미국의 망명에 자백하며 친의 스파이 행위가 밝혀졌고요. 조사 끝에 1986년 간첩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은 형을 선고받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 야. 바야흐로 1960년대 초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냉전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 미국이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다국적군인 나토군을 결성하자 소련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플로리다 인근 국가인 쿠바에 아주 은밀히 미사일 기지 설립을 계획합니다. 저건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세계 3차 대전 난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 이 전쟁이 일어날까 봐 진짜 케네디 대통령이랑 크루스초프 입만 쳐다봤어,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핵전쟁을 막은 1등 공신은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 11월 영국 출신의 사업가 그레빌 윈에게 영국 정보기관인 MI6 장교가 찾아왔는데요. 그레빌 윈 씨, 우리의 비밀 요원이 되어주시죠. 나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일 뿐이란 말이에요.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가 윈에게 제안한 임무는요.
역시 스파이였던 소련의 고위 군사정보국 장교인 올레그 대령을 만나 그가 제공한 소련의 비밀을 영국 MI6와 미국 CIA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윈이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서유럽 국가와 소련을 오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윈이 여러 차례 소련을 왔다 갔다 해도 직업 특성상 소련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스파이 임무의 적격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체포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때는 네, 당신은 살벌했죠. 뭐 죽을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진짜 굉장히 위험한 임무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업하는 사람이 와 완전 영화 같네. 진짜 스토리가. 윈은 스파이 제안에 응했고요. 바로 다음 달 사업을 가정해 모스크바를 방문, 고위급 군사 정보를 전달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레그 대령이 제공한 정보에는 소련 미사일 기지의 정보 요원, 무려 300여 명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고요. 게다가 소련의 미사일 포대 배치 현황, 핵연료 생산 보관소 위치 등 소련의 1급 기밀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럼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의 수준을 확 알 수가 있었던 거네요. 핵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후에 196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강력하게 소련의 미사일 철수를 요구, 그리고 스파이 윈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소련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었고요. 결국 소련은 미사일 수송 철수를 발표,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전문 요원도 아니고 사업하시던 분인데 참 이런 냉전 시대에 그 서슬퍼런 시대에 적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정보를 캐낸다. 야, 평범한 이거 사업가가. 진짜 대단하네. 본인은 얼마나 떨렸을까?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이 두 나라의 공식 스파이 맞교환식은 1962년부터 1986년까지 총 7차례 이루어졌는데요. 미소 냉전 시대의 종결로 끝난 줄 알았던 스파이 맞교환 작전. 그런데 2010년 일명 21세기 첫 스파이 맞교환식이 있었습니다. 아, 2010년에도 이걸 했군요. 2010년 스파이 맞교환은요, 러시아 스파이 10명을 체포했던 미국이 먼저 처벌 대신 타협을 선택, 스파이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자 러시아 역시 미국의 의견에 동의, 11일간 협상 끝에 4명의 미국 스파이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맞교환한 미국 소속의 스파이 4명 중에는 핵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밀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고르 스티야긴 박사와 미국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요원의 정보를 넘긴 자포로즈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속의 스파이 명단에는 미국에서 핵개발 정보를 수집하려다가 체포된 에나 체프만과 러시아 대외정보국의 첩보원으로 일하다 체포된 후안 라자로 등 총 10명의 스파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막 캐냈네. 정말 왕성하네요. 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았구나 진짜. 자, 21세기 스파이 맞교환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일단 장소는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부터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졌던 중립국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빈 공항이 철저하게 통제된 가운데 약속 시간인 2010년 7월 9일 오전 11시 뉴욕에서 출발한 미국 여객기와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러시아 여객기가 드디어 이 빈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에서 내린 스파이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양국의 여객기 사이를 조용히 오갔고요. 어허.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두 여객기는 서둘러 빈 공항을 떠났습니다. 자, 2010년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스파이의 맞교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였습니다. 살인연화 스파이 19, 저 오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공개하겠습니다. 2019년 4월 노르웨이 핀마르크주 북해 연안 수심 약 20m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헤엄치며 타국의 해역에서 수중 탐사 중인 한 스파이. 이 스파이는 러시아의 비밀 첩보원으로 오가는 배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조업 중이던 어부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스파이. 당시 스파이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되자 전 세계가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가 뭘 한다고 스파이즈들은. 물론 IQ가 많이 높긴 합니다. 아니 벨트 같은 걸 차고 있는데? 뭘 차고 있네.
자, 저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먹어. 물고기는 왜 저도 안 먹어? 아니 그걸 못 먹게 훈련을 시킨 거지. 스파이의 정체는 바로 벨루가. 자, 그렇다면 이 귀염 뽀짝한 벨루가가 왜 스파이인 것이냐? 보시다시피 벨루가의 목에는 양쪽에 카메라를 달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줄, 하네스가 묶여 있는데요. 하네스. 이 하네스를 자세히 보면 상크페테르부르크라고 적혀 있죠. 네. 맞네요. 그리고 벨루가를 조사한 해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벨루가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로 추정됩니다. 벨루가가 러시아 북방 함대가 위치한 무르만스크에서 왔다고 추측. 뿐만 아니라 과거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은 해양 포유류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돌고래들을 훈련시켜 왔으며 이 돌고래들을 어뢰 및 위험물체 탐색, 배들을 접근하는 잠수용 적발 등 첩보 작전에 투입해온 점. 그리고 21세기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 해군이 돌고래 몸에 카메라를 설치해 첩보 활동을 하는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군사 작전에 돌고래를 이용해온 사례들 때문에 해양 전문가들은 벨루가를 러시아의 스파이로 추측.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극구 부인했습니다. 근데 뭐 스스로 지가 이렇게 지느러미로 이렇게 하네스를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네. 벨루가가 지가 입을 수 있습니까? 못 입어. 아니 카메라 어떻게 달아 지가. 누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네 진짜. 그럼 어쨌든 뭐 벨루가는 뭐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스파이. 정도면 이제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는 벨루가가 스파이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노르웨이 측은 벨루가에게 흐말디미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고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바다에 놓아주었지만 노르웨이 바다가 마음에 들었는가 봅니다. 허발디미르는 노르웨이 인근을 맴돌며 관광객이 떨어뜨린 핸드폰도 줍줍해서 다시 돌려주는데 저도 교육 받은 거야. 아. 이런 걸 빨리 사람한테 주라고. 정보 기계를 전달하는 역할. 당연하지. 이 노르웨이에서 선행을 베풀며 인기 스타로 등극, 스파이 생활 은퇴 후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 세계의 스파이들은요. 자국의 안보와 기술 발전을 위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첩보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건강도 안보에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 그래서 각국에서는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신 개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스파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유명 언론에 따르면 백신을 둘러싼 스파이 전쟁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중국. FBI를 비롯한 미 정보 당국은 중국의 해커들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 대학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해킹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중국이 제약사 같은 기업이 아닌 대학들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 대학들의 취약한 보안 특성을 노린 겁니다. 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대학 연구진들은 연구 목적으로 백신 후보 물질과 항바이러스제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약회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지만 제약사보다 해킹하기 용이한 대학들을 상대로 스파이 짓을 벌인 것이죠. 이거 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한 건데 그걸 노리고 또 스파이 짓을 한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스파이 전쟁에 뛰어든 건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영국,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대외정보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해커 집단이 당시 영국 A제약사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 중이었던 백신 자료를 노리고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 그리고 지난해 11월엔요. 북한의 해커들이 백신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한국, 미국, 캐나다의 기업들에게 WHO를 사칭한 피싱 메일을 보낸 정황이 포착되는 등 각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혹은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서 해커 세력들은 백신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인 위기 앞에선 한 국가의 이익과 욕심은 잠시 내려두고 인류의 평화, 또 다른 발전을 위해 함께 극복하고 공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은밀하고 살벌한 리얼 스파이의 삶. 자,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파이들의 위장 인생과 그 실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실제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최연소 비밀 요원이었던 아마릴리스 폭스가 은퇴 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실제 스파이의 삶을 전격 공개했다고 합니다. 요. 은퇴한 다음에도 그 회사 얘기를 못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있죠. 비밀 유지 조약. 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좀 시시하겠는데요. 아니, 초를 들고 다녀요? 팍팍 치네 아주. 와. 그럼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일단. 네. 그럼 적어봅시다. 자, 전직 CIA 비밀 요원이 밝힌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1. 빠밤. 비밀 요원으로 사는 법. 자, 비밀선언 첩보 작전 수행을 위해선 위장은 필수. 그 중에서도 그녀가 택한 직업은 예술품 거래사. 아하. 자, 범죄 집단들이 돈 세탁 경로로 예술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관 약 10년간 샹하이와 파키스탄 등 10여 개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동료 요원과 위장 결혼까지. 심지어 부부 요원들은 부부 관계는 정기적으로 하되 너무 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열정적인 관계를 갖되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진 말 것. 이렇게 부부 생활에 대한 지령까지 받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 그거 다 신경 쓰면 부부 생활이 가능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별걸 다 신경 쓰네.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2 빠밤. 그들만의 은밀한 접선. 자, 영화를 보면 홍콩에 눈이 올까요? 거기는 혼자 옵니까? 뭐 이런 암호 같은 거 등교에서 네. 대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책에 따르면 나와 연락하고 싶다면 별다방에서 라떼를 주문하세요. 전 세계인이 이용하고 있는 별다방의 기프트 카드를 활용. 정보원이 별다방 카드로 커피를 주문하고 라떼 금액만큼 잔액이 빠져나간 걸 확인한 뒤 24시간 뒤에 접선한다고 합니다. 와, 이제 우와. 별다방 가서 이제 라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렇게 단순해요. 별다방 가서 라떼 시키면 당신 뭐야? 본인이 그 카드가 없으면 라떼를 시키든 프라푸치노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는 나 거예요. 별다방 카드 있어요? 열 성공했네요. 자,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3 빠밤. 스팅크. 스팅크? STINC. 이 스팅크가 뭐냐? CIA 요원들이 정보원들에게 하는 핵심적인 공식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시큐리티, 보안, 타임, 시간, 인텔리전스, 첩보, 넥스트 미팅, 다음 접선, 커버, 위장의 앞글자를 딴 약어인데요. 스팅크의 응용편으로 예시를 들면 현지 요원과 마주쳤나요? 시간 얼마 있죠? 긴급한 첩보가 있나요? 다음엔 언제 접선할 수 있죠? 혹시 걸리면 예술품 거래를 위해 만난 거라 말해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 불법 무기 거래와 핵 테러 등을 막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첩보 활동이 지금도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그럼요. 우리랑 같이 별다방 커피 먹으면서 옆에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리얼한 CIA 비밀 요원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신기한 반, 우려 반,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자,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저자인 폭스가 근무했을 때 얘기고요. 이건 뭐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또 방식도 바뀌었을 테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쉬타는 걸로 약속합시다. 근데 갑자기 전 농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N사. 또 하나의 시그니처 로고가 있죠. 골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점프하는 농구 선수를 형상화한 저 로고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에는 아주 충격적인 비화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산업 스파이가 만든 로고란 점이죠. 그래요? 당시 미국 스포츠 업계 1위는 선이 3개가 있는 로고로 유명한 A사였습니다. 그래서 A사를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N사의 수석 디자이너 피터 무어는요. 빨간색, 검은색 등 화려한 색깔을 넣은 파격 그 자체 에어조 B1을 선보였습니다. 전설의 모델이죠. 예술이었죠. 세 번째, 에어조 B3 역시 초대박을 치면서요. 피터 무어는 스포츠 디자인의 신으로 추앙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어조 B3 출시 이후에 업계에서 요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피터 무어가 라이벌사인 A사의 사주를 받아 산업 스파이로 변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조 B 시리즈를 망치기 위해서 로고 디자인을 대충 무성의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실제로 조맘때쯤 있었던 올스타 대회의 덩크슛 컨테스트에서 네.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 다이어트 라인에서부터 다이어트 라인 뛰어가지고 좀 날아갔던 그 장면에 대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거는 대충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렇게 사랑받았을까?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그래요? 저 디자인 폭망이었다면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해요. 아니 우리끼리 그냥 싸우면 뭐해? 저 사람이 스파인지 아닌지만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뜬 소문이라기에는 피터 무어의 이후 행적이 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에어조피 3 출시 직전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심지어 피터 무어가 옮긴 회사가 바로 A사였던 거죠. 아 이건 좀 아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좀 냄새가 나네. 아시겠냐 말입니다. 아니 이게 뭐 내가 이렇게 나한테 화낼 일이야 이게? 참고로 피터 무어가 A사로 가서 만든 로고가 바로 이 로고입니다. 그 유명한 산 모양의 삼선 로고인 것이죠. 그가 산업 스파이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신의 손 대박 제조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저 두 로고 다 대박이 났잖아요. 아니 진짜 저 A사의 저 로고를 보는 순간 허탈하다. 저걸 다 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그렇죠. 스파이의 소지품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4월 호주는 팬데믹 사태를 불러온 코로나19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에 지지. 이후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된 중국과 호주의 첨예한 감정 싸움은 무역 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자, 지난해 5월 중국 정부는 호주산 육류 수입을 일부 중단,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도 보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에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호주 스캇 모리슨 총리는요. 중국의 압박에 호주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를 바꿀 일은 없을 겁니다.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양국의 갈등에 불을 지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스파이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호주하고 중국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거든요. 근데 서로 스파이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6월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밝힌 충격적인 사실. 호주 내 여러 기관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호주 다수의 매체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한 주체를 중국으로 추정, 중국 스파이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요. 얼마 뒤 호주 안보정보국과 연방경찰이 중국 스파이 연관 의혹으로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사케 모슬만 상원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상원 의원인데 스파이 혐의라고요? 상원의 현직 의원을요. 아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뭐 근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아무한테나 허락해 주진 않겠죠. 그렇죠. 자, 이에 질세라 중국의 반격이 이어졌는데요. 중국은 호주 정보기관이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을 포섭, 호주 캔버라 인근 스완섬에서 전문적인 첩보 기술을 훈련시킨 뒤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중국은 그 증거로 2018년 색출한 호주 스파이의 소지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뭐라고 생각했어요? 스파이 소지품이요. 네. 위조 여권. 어허. 그렇죠. 그리고 뭐 변장, 가발. 중국이 공개한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호주 스파이의 소지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 지하철 노선도와 나침반, 와, 또 약간의 현금과 USB, 수첩, 장갑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못 맞췄네. 아니 저거는 여행객은 누구나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여행객이라뇨. 저건 스파이가 아니라 그냥 나침반은 좀 수상하죠. 나침반은 요새 뭐 핸드폰에도 있는데 뭐. 아니, 나침반에 그 GPS 다 따는 게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수첩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수첩에는요, 임무와 관련된 주소들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소가 아직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자, 무역 전쟁을 넘어 스파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중국과 호주의 대립.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트럼프는 러시아가 만든 스파이다? 지난 1월 발간된 책 미국의 타협된 정보에 담긴 충격적인 폭로. 트럼프는 러시아가 4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정보 자산입니다. 40년이나? 바로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KGB 소속이었던 유리 슈베츠의 주장이었습니다. 오, 꽤 이름 있는 분 아니에요? 이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스파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렇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렇지. 무엇보다 본인의 나라가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자국의 이득을 위한 스파이다? 이건 맞지 않죠. 그게 연막 작전일 수 있죠. 너무 연막이 크잖아. 왜 그렇게 아메리카를 강조했을까? 자, 좀 더 들어보시죠. 본인이 뜨끔해서. 일단 책에 실린 유리 슈베츠의 인터뷰를 좀 더 살펴보면요. KGB는 1987년
당시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와 아내 이바나를 호텔 사업 명분으로 러시아에 초청해 물밑 작업에 돌입. 리더십의 협상의 달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요.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트럼프에게 정계 진출을 권유. 이때부터 그의 가슴 한켠에서 정치에 대한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저 때는 또 이렇게 미소 냉전이 좀 심했던 때라 그렇게 의심을 했나? 공산권이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한번 갔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스파이까지. 그거는 좀 뭐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더 들어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10월 미국의 한 폭로 전문 사이트에서 선거운동 관련 비밀이 담긴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내용을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 해킹을 한 것이라고 주장. 게다가 CIA의 조사 결과 역시 러시아가 트럼프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벌인 일인 것으로 결론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접촉 의혹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팀이 출범했고요. 실제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트럼프는 이건 오바마 행정부가 꾸민 마녀 사냥입니다. 파야! 일단 CIA 결론이라니까 좀 그죠? 어쨌든 대선은 개입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나온 거잖아요. 유죄 판결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뜬 소문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에 크림반도 강제 합병 문제로 러시아를 G8에서 퇴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러 정책을 고수해왔는데 엄청 심했죠. 그러나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친러 정책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 마지막 그의 행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에 15명을 사면했는데요. 이 사면 대상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트럼프 선거 캠프의 핵심 인물 2명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 권력 말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사면을 시켰죠. 권력 말기 선거 정도가 아니라 선거 이후죠. 네, 선거 후에 자기의 남은 미션을 그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권한이 남아있는. 야, 근데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여전히 명백히 밝혀진 바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통령 후보의 뭐뭐뭐 암살 미수 사건. 200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 총리 재임 당시 성공적인 경제 개혁으로 국민적 인기를 누린 빅토르 유셴코. 그는 2004년 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 활발히 유세 운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머머, 자, 이 사진이 유세 활동 도중에 공개된 그의 모습이죠. 무슨 일이지? 때는 2004년 9월 5일 유센코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이호르 스메시코 국장과 블러드미르 스타시오크 차장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는 식사 직후 심한 복통과 함께 얼굴 피부가 상하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 그런데 검사 결과 아무래도 다이옥신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고엽제 주성분인 다이옥신은 피부 변형과 장기 손상은 물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1급 발암 물질에 속하는데요. 검사 결과 유셴코의 몸에서 무려 정상인의 6,000배 가까이 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겁니다. 아니 한꺼번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검출될 수가 있죠? 뭐 음식에 탄화도 저렇게 6,000배까지 나오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먹이지 않으면 안 나오는 수치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당시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극물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유센코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 결국 유셴코는 득표율 52%를 기록하며 우크라이나 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때 저 다이옥신 중독 사건 때문에 당선됐다. 이게 도움이 됐다 오히려 라고 보는 것도 있었고 저때 대통령 후보가 아주 친러 정책의 그 정보국 쪽이랑 가까운 인물이었는데 그쪽에서 아예 죽일 생각을 하고 테러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배후가 궁금해지긴 하네요.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이 수사를 펼쳤지만 누가 언제 유셴코에게 다이옥신을 먹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미궁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 후보를 향한 독극물 암살 미수 사건. 대체 그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미 정계를 뒤흔든 유학생의 실체? 지난해 12월 미국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 미국 정치인들 중국 미녀 스파이와 성관계.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다수의 정치인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일이 정말 커졌죠. 미국 정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중국 스파이의 정체. 그녀는 2010년대 초 캘리포니아의 한 주립대에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 크리스틴 팡이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팡은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 MSS 소속의 스파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내 정치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학 내 중국 학생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고요.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미국 공보국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회장직을 겸임. 의원님, 논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덕분에 정치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조금씩 넓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로비이스트 단체를 만드는 게 합법이다 보니까 저런 단체면 정치인과 만날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딱 티가 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첩보 대상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인사도 있었는데요. 그중 그녀가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 당시 최연소 하원 의원이었던 에릭 스왈웰이었습니다. 2014년 스왈웰의 재선운동 당시 팡은 스왈웰 캠프에서 선거 자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인도계 출신 로카나 의원, 하와이주 하원 의원이었던 털시 게버드 등의 선거 기금 모금을 돕는 등 정치계 사교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중서부 도시 시장 2명과는 육체적 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철저히 지방으로부터 올라가잖아요, 인사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또 주지사로 올라가고 그렇죠. 의회 의원들도 되고 상원에 뭐 나아가서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빅픽처를 본 거네. 밑에부터 다 큰 그림을 그렸네. 그러나 그녀의 첩보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FBI가 MSS 소속 장교를 조사하던 중 그가 평범한 유학생 팡과 따로 만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던 겁니다. 허허.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뚫리네. 공개된 게 이 정도지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FBI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5년 팡은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떠한 목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던 걸까요? 최근 전 세계에서 아주 핫한 한 SNS 앱이 휴대폰 속 정보를 유출, 일명 스파잉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윌 스미스, 저스틴 비버 등 유명인들은 물론 에콰도르 대통령 기에르모 라수오까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무려 8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동영상 공유 SNS 앱 B입니다. 나도 이거 깔았는데? 이 SNS 어플을 만든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는요, 사용자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법령에 의해 국가 당국, 정부 기관과 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요, 저거? 날 쳐다봐요. 저거 해요? 저 안 해요. 계정 있지? 계정도 없어요. 부럽다. 미국의 한 유명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B의 모 회사가 사용자들의 맥 주소를 비롯한 고유 식별 정보들을 수집, 심지어 앱을 설치하기만 해도 자동 유출. 어머머머. 이 맥 주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요. 네트워크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B에서 수백만 개의 개인정보들을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어머나.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좀 찜찜하네요, 진짜. 그리고 지난해 8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요, 앞으로 미국 내 B 어플 사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에 B를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B 퇴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B 대변인은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맥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요. 그동안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았고 이제는 맥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명, 그리고 미국의 B 사용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말았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구나. 이렇게 비 스파이앱 의혹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았습니다. 공개합니다. 미중 외교 싸움으로 번진 스파이 논란. 202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교 연구원인 중국인 탕주안이 FBI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FBI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녀를 중국 측 스파이로 의심했습니다. 중국 정보부 요원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 하하. 아, 접선하는 그런 거? 그렇지. FBI가 문제 삼은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명사진이잖아요. 그래요? 그때 제복이... 이거 중국 공무원들 증명사진은 뒤에 빨간 배경 저거. 네, 제복이잖아, 제복. 잘 보세요. 아니 제복이면 뭐 군인인가 보죠 뭐. 그러면 군인이 연구원으로 위장한 거예요? 군인이 탕주안의 사진이 문제가 된 이유. FBI에 따르면요. 그녀는 자신이 중국 공산당과 연루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산당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해외 첨단 기술을 탈취하는 중국 스파이의 핵심 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지난해 5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요. 공산당과 연계된 대학 소속 중국인 학생, 연구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탕주안은 자신은 공산당과 연루되지 않았다며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던 건데요. 하지만 FBI가 그녀의 집을 수색한 결과 탕주안이 인민해방군 제복을 입은 사진을 발견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고 표기한 문서도 확인했습니다. 당원이라고 다 문제 삼는 건 그렇지만 그게 맞는데 그렇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고 발뺌을 했었던 게 이게 좀 의심스럽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된 탕주안은요. 군이 운영하는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복 착용은 필수였다고요. 라며 제복 사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체포되기 직전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은신했던 만큼 미국은 그녀의 비자 사기에 중국 외교관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고요. 탕주안 이외에도 미국 내에 수많은 중국 스파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결국 탕주안은 체포되고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미국 국무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중국 스파이 정보센터라며 폐쇄를 명령. 2달 뒤에는 중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취소해버립니다. 이거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더 이상 탕주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싸움으로 번졌어요. 외교전이죠, 이제. 네. 어쨌든 이 안에 순수하게 공부하러 간 유학생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일관된 조치라 네네. 피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이에 대해서 중국 입장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 탕주안의 기소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내 미국인을 억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대응. 양국의 외교 갈등이 극에 달하며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역사를 뒤흔든 암호 전쟁. 모사드가 첩보계의 전설이 된 까닭은. 자, 그럼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파이19. 저 한 기자의 왼손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스파이의 세계에서는 보안이고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암호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기자들은 과연 스파이로서의 얼마나 자질이 있을까? 테스트를 해볼 겸해 제가 아주 간단한, 이거 정말 간단한 거예요. 암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왜 여기서도 문제를 내고. 문제 중 남자네. 이거. 저 암호를 해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에는 왜 이렇게 나한테 문제를 내는 거야,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이걸 풀라고 그래. 이거 한번 맞춰보고 싶어. 이거 한번 맞춰봅시다. 나 힌트 줘. 맞춰봅시다. 정 기자만 드릴까요? 나만 줘. 난 몰라. 난 주지 마. 난 몰라. 멋있다. 잠깐. 뭘 가려! 쓴것도 없으면서 뭘 가려! 자, 알겠다. 매너 맥스 맨. 정답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3칸씩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이제 D로 시작하는 거지. E, F로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그거 하고 있었잖아 지금. 그러게 이제 하고 이거 있었어요. 같이 맞춘 거 이거 잡아주시면 같이 하고 있었어요. 요대로 하면. 지금 기자들이 푼 암호는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사용했던 일명 카이사르 암호입니다. 그런데 신조차 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불릴 만큼 해석 난이도 최상 난공불락의 암호가 있었는데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군의 암호 시스템 애니그마였습니다. 이 기계는 쉽게 말하면 S를 치면 종이에 S가 아니라 R이라는 글자가 찍히는 기계로요. 심지어는 독일군은 이 글자가 바뀌는 규칙도 수시로 바꿔서 암호 해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이 애니그마가 영국군에게 골치였던 이유는요. 독일군이 당시 주력 무기였던 유보트의 명령을 내릴 때 이 애니그마 암호를 썼기 때문입니다. 애니그마를 해석해 독일군과 유보트를 저지하라!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이들은 바로 1939년 영국 런던 근교에 설립된 1급 기밀 암호 해독 기관 브레슬리 파크였습니다. 이곳에서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중심이 되어 애니그마의 원리를 역추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의외로 해석의 단초가 되는 것은 날씨였습니다. 독일군은 매일 새벽 6시경 일기예보가 담긴 암호를 송신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암호 속엔 분명 날씨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시작으로 폭풍, 비, 파도 이렇게 날씨 관련 단어는 물론 자주 쓰이는 군대 용어 등을 추적하기 시작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1940년 3월 18일 애니그마 암호를 무려 단 20분 만에 해석하는 기계 봄베를 완성합니다. 덕분에 연합군은 독일군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게 됐고요. 독일군에게 일부러 정보를 흘려 프랑스 칼레 해안의 병력을 집중시키게 유도하고요. 그 사이에 연합군은 감시가 허술해진 노르망디 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거죠. 이 작전이 그 유명한 1944년 6월 6일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쥐게 되죠. 즉 연합군의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뒤에는 애니그마와 암호 대결을 펼친 브레슬리 파크의 숭고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뛰어넘는 스파이 드라마. 톰 크루즈의 대표작 하면 반박불가 스파이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를 열광에 빠뜨린 이 초대박 히트작이 드라마 리메이크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몰랐어요. 바로 1966년에 방영된 동명의 TV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이 그 원작인데요. 우리나라에선 1969년에 제5전선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었죠. K본부에서 이거 드라마로 방영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오전선. 그래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대표 변장술인 얼굴 가면도 드라마 제5전선에서 먼저 등장한 기술이고요. 또 드라마 속에서 요원들에게 임무를 전달한 뒤 5초 뒤 자동으로 폭파된다. This tape will self-destruct in 5 seconds. 라는 멘트와 함께 꽝 터지던 녹음기. 이 지령 전달 방식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똑같이 사용됐고요. 테이프, 공중전화, 선글라스, 레코드판까지 매 시리즈마다 발전하는 지령 장비를 보는 재미도 쏠쏠했는데요. 하지만요, 무엇보다 이 드라마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 오프닝일 겁니다. 보시죠. 와, 음악도 똑같아요? 어머, 웬일이야. 기억난다. 저거 K본부에서 쓰던 드라마. 긴박한 느낌이 100% 살아있는 이 배경음악. 영화 음악계의 거장 랄로 쉬프린이 작곡한 미션 임파서블 메인 테마곡인데요. 미국의 대중음악 순위 차트 B 음악 차트에도 랭크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요. 또 영화에서도 공식 테마곡으로 굳어진 거라고 합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난다. 근데 아무튼 드라마의 로고 음악의 양대 산맥인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하고 네. 맥가이버. 맥가이버. 아니 저는 전격 제트 작전. 키트 어서 와 이러면 자동차가 오잖아요. 에어울프. 노래가 기억나는 것도 에어울프지.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아우, 영감들. 아, 진정한 스파이가 되는 방법. 뛰어난 위장술,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판단력, 재빠르게 적을 제압하는 기술과 체력까지. 진정한 스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필요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진정한 스파이의 세계, 스파이의 훈련 방법. 저 한 기자가 오늘 살짝 공개해드립니다. 스파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훈련은 역시 은닉, 변장술, 심리전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변장술에도 적에게 들켜서 붙잡혔을 때 이때 탈출하는 방법 역시 필수 훈련 내용인데요. 지금 팔이 묶이고 있네요. 어우, 저거 못 푸는데, 저거.
저 절대 못 풀어 저거. 자, 저 신발끈을 풀렀죠. 정말? 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풀린다고? 어머머. 저렇게 쉬워? 아, 본인 신발끈에 그걸로 이용해서 저걸 끊어버리네요. 핸들질 금방 하라고? 풀리죠.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전직 CIA 요원 제이슨 헨슨이 선보인 탈출법인데요. 어머머. 아, 옛날에 한번 저거 꺼본 적이 있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절대 어떻게도 안 나오더라고. 이걸 빼려고 할수록 더 쪼여요. 그치. 되게 아프잖아요. 되게 아프고. 자, CIA의 전 요원이었던 린지 모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고백한 내용에 따르면요. 진정한 요원으로 거듭나려면 농장, 일명 The Farm으로 가야 한다는데요. 일명 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뭐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거. 아, 약간 별명. 약간. 아니면 뭐 농부로 위장하는 거 아닙니까? 농부로 위장. 파머로. 여기서 말하는 농장은 CIA의 훈련 시설 캠프 피어리를 뜻합니다. 이곳은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시 변두리에 위치한 CIA 전용 비밀 훈련장으로요. 그 안은 완벽하게 통제된 가상세계라는데요. 이 가상세계에는 가상의 나라, 가상의 지도자도 있고요. 요원들은 이곳에서 수개월가량 가상의 국민으로 살면서 실제 스파이 활동 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응하는 실습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신문에서 살아남는 법, 감시 장치를 찾아내는 법 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자, 2015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6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신드롬까지 일으켰던 스파이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킹스맨입니다. Make it man. 멋있는 수트, 흥미로운 액션씬 외에도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스파이들의 신무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독침 기능을 장착한 슈즈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방패 겸 총으로 변신 가능한 첨단 우산. 아, 그거 보셨어요? 그리고 또 주인공 엑시가 양복점에서 킹스맨 본부로 이동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이 이동 수단까지 무척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재밌었어. 자, 이 교통수단의 이름은 초음속 진공관 자기부상 열차 하이퍼루프로요. 실제로 2013년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T사의 CEO 앨런 머스크가 고안한 아이디어가 영화에서 시각화된 건데요. 최고 시속 약 1200km의 속도로요. 서울에서 뉴욕까지는 단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된다는 건데요. 맨하탄에서 점심 먹고 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시간이면 네. 점심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뉴욕. 그러니까. 내일 점심에 가? 그야말로 대단한 이동수단인 건데요. 자, 뿐만 아니라요. 스파이들이 몸 가까이 지닐 수 있어서 무기로 무한 애정하는 아이템도 있죠. 바로 시계입니다. 아하. 1986년작 블랙 문 라이징에서는요. 1급 비밀을 캐내는 도둑 터미리 존스가 시계 전문 브랜드 S사의 실존 모델인 U 시계를 착용했는데요. 1984년 당시 손목에 차는 휴대용 컴퓨터로 불릴 정도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요. 간단한 계산 기능까지 탑재한 시대를 앞서가기도 완전 앞서나간 스마트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무서운 스파이들의 암살 무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독입니다. 포이즌. 자, 두 사진의 인물은 동일 인물인데요. 과거 러시아 정보기관의 1급 요원이었던 그는 2000년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6년 갑자기 리트비넨코는 집에서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지고 맙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약 3주 만에 사망하고 마는데요. 아이고. 자, 영국 보건당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부검 결과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은 바로 초소형 핵폭탄으로 불리는 독극물 폴로늄 210이었습니다. 참으로 폴로늄은 청산가리보다 2억 5천만 배나 강한 맹독성 물질인데요. 일단 인체 내부로 투입이 되면 강력한 독성으로 내장과 백혈구를 모조리 파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독극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가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서 녹차 한 잔을 마셨는데 폴로늄이 이 녹차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제임스 본드를 만나는 런던 스파이 투어. 자, 이 제임스 본드의 도시 영국 런던에 제임스 본드의 자취가 가득한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바로
런던 템즈강의 남쪽 복스월 크로스 85번지의 MI6 본부입니다. 007 시리즈에서 폭발하고 폐허가 됐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탱크와 미사일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방탄 유리와 해커 침입 방지용 보안 장치 등 무려 1,500억 원을 들인 최첨단 시설로 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 유일하게 단 한 번 한 테러 단체에 의해 로켓포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요. 유리창이 단 2장만 깨졌을 뿐. 대박이다. 조금도 타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007 시리즈 속 추격전을 떠올리면서 MI6를 감상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템즈 강변에서 시속 56km로 달리는 고속보트를 타면 됩니다. 그 느낌 나겠다. 템즈강은 007 시리즈 19탄 언리미티드에서 아름다운 미녀 킬러와 쾌속정 추격전을 저렇게 벌였던 장소인데요. 예. 저 느낌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고속 보트 투어를 신청하면 가이드가 들려주는 MI6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빅벤, 런던 아이, 세인트 폴 성당 등 런던의 랜드마크까지 한꺼번에 돌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뭐를 위한 스파이? 자,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지구 상공에서 수많은 첫 버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일명 스파이 위성. 이 각국에서 쏘아올린 군사용 정찰 위성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크리스탈 정찰 위성은 약 250km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에 있는 신문의 글자까지 판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와. 그렇다면 정찰 위성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무기, 또 전략 자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네네. 자, 그럼 지금 제가 미국의 한 정찰 위성이 제대로 한 건한 중요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죠? 호수 아니에요? 근데 땅이 넓어졌는데? 그러네. 네. 자, 사실 이 사진은요, 1961년 미국 CIA가 쏘아올린 정찰 위성과 2017년 독일의 레피드 아이 위성이 각각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태화 호수를 촬영한 위성 사진인데요. 이야. 2019년 2월 한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영국 엘대학교 연구팀이 두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재 추세라면 110년 안에 폐화 호수의 담수가 80%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1961년 폐화 호수 사진을 찍은 코로나 위성은 CIA에서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당시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제작됐었는데요. 무려 90만 장에 달하는 위성 사진을 찍어 비밀 미사일 기지와 해군 기지를 찾아내는 등 정찰 위성으로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뒤 1995년 해당 사진들이 기밀이 해제된 겁니다. 근데 원래 저목적으로 띄운 게 아닐 텐데. 핵무기 시설을 감시하던 정찰 위성이 남긴 지구를 위한 귀한 사진들. 앞으로도 생태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뉴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아직 극장에 상영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스파이 영화 한 편을 입수해왔습니다. 영화? 나 좋아하는 그 메카시 나오는 영화. According to your information on Raven, you managed the U.S. Naval Unmanned Undersea Vehicle program for 10 years. One of many, yes, but I can't discuss. 이 영화의 주인공은 미 정보기관의 전 직원. 요즘 뭐 돈 되는 일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나타난 구세주. Landry is $1,500 for a white paper about how new unmanned vehicle technologies will affect undersea exploration. 하지만 믿는 도끼에 맞는 뒤통수는 더 아픈 법. 그 구세주가 중국 정보당국의 첩보 요원이었을 줄이야. 뭐야. 결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 Daniel Landry? 그리고 그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작업이 계속된다는 살벌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아직 개봉도 안 된 거 우리가 이렇게 스포일러 해도 됩니까? 네. 나 저거 볼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 이름은 바로 FBI. FBI가 제작사라고요? 그렇습니다. FBI인데 약자 잘못한 건 페더럴 그게 아니라 필름 뭐 한 거 아니야? 약자만 거에 그래. F가 필름 바보. 연방 수사국이 아니라 F 필름 들어간 거 아니냐고요? 필름 바보 이놈. 필름 들어. 이 영화는 지난해 9월
중국 스파이로 포섭될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FBI가 직접 제작과 배포까지 한 26분 분량의 교육용 영화입니다. 26분?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영화 같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약간 경각심을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정확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리얼 100%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2017년 당시 중국 스파이의 표적이 된 전 CIA 요원 케빈 말로리. 그는 중국 헤드헌터라고 주장하는 중국 첩보 요원에게 1급 국가 기밀 문서 등 총 3건의 문서를 몰래 전달하고 2만 5천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스파이 첩보 작전이 빈번히 발생하자 이렇게 뉴미디어를 활용, FBI에서 직접 나서서 영화로까지 만든 겁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했던 실제 중국의 인터넷 매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실질적인 조사나 증거도 없이 중국이 스파이 행위를 한다며 비난한다고 주장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닌지. 아니라니까요. 그 영화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치. 행위들이 사실은 첩보 행위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지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 위험하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K 브랜드의 시대죠. 문화산업뿐 아니라 첨단 기술 발달로 한국은 명실상부한 IT 강국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국내 A 업체가 개발한 위그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선급 인증을 획득한 것이죠. 아니 위그선은 뭐고 선급 인증은 뭐예요? 자, 이 위그선은요, 일명 물 위를 나는 배입니다. 위그선은 보통 수면으로부터 1m에서 5m 정도 뜬 채로 비행을 하죠. 그리고 시속은 150에서 200km로 기존 선박보다 최대 3-4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4시간가량 소요되는 포항 울릉도 구간을 1시간 만에 주파합니다. 야, 멀미 엄청나잖아, 좋다. 사실. 사실 되게 험한 데인데. 저거 멀미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날아가면. 울릉도 경기를 아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네. 가고 싶어도 이게 너무 험하니까 못 가는 사람 많거든요. 오래 걸려요. 혁명. 그래서 세계 각국이 위그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A 업체에서는 13년간 5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 그 결과 세계 최초 위그선 상용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시간도 아끼고 비용 절감도 되고 진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연구하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뭐요?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핵심 기술이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위그선 기술을 빼돌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최초 인증을 받았던 A 업체의 퇴직 직원들. 이들은 퇴사 직전 위그선 개발 실험 데이터와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렸고요. 동종업체를 설립해 해외 업체와 생산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만약에 위그선 기술이 경쟁국에 온전히 유출됐다면 연구비 500억 원?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연구비 500억은 아마 장난이었을 거예요. 장난이죠. 저걸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을 다 뺏기는 건데. 그러니까. 산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국가 경제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게 다 빼나간다면 얼마나 큰 타격이에요. 국정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은 무려 20조 원에 달한답니다. 아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첨단 핵심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파이가 되고 싶었던 대문호,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 전쟁의 허무함을 고발한 대작으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런데 이 위대한 소설가의 또 다른 이름이 스파이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Really? 이 사실은 80년대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정보자유법에 따라 해밍웨이의 일대기를 기록한 엑스파일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는데요. 진짜 해밍웨이가 스파이였던 겁니까? 스파이는 스파이였으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스파이를 꿈꾸던 꿈나무였다. 스파이 지망생. 꿈 비슷한 거죠. 네. 네. 해밍웨이는 스페인 내전, 또 제1차, 2차 세계대전 등 혼란스러운 시기에 특파원 자격으로 전 세계를 누볐는데요. 이때
다른 나라의 특파원들이나 새로 사귄 사람들에게 여러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40년 중남미 국가 쿠바에 정착한 해밍웨이는요, 카리브해 연안에 독일군의 주요 전력인 잠수함 유보트가 숨어들 것이라 생각했고요. 그를 신임한 미국 해군과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일명 사기꾼 공장이라는 이름의 스파이 조직까지 꾸려서 유보트 사냥에 나섰는데요. 이 사기꾼 공장의 멤버들은 황당하게도 밀수업자, 바텐더, 노름꾼, 술 주정뱅이들로요. 서로 자기 자랑하기 바빴고요. 심지어 해밍웨이조차 바에서 모히또 한 잔 시켜놓고 이봐 바텐더, 내가 전에 시킨 일은 어떻게 잘 돼가? 이렇게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연기다. 작전을 지시하곤 했다는데요. 진짜 스파이가 아니라 동네 바보였군요, 해밍웨이가. 결국 이 일들이 FBI의 귀에도 흘러들어갔고요. 그래서 당시 국장이었던 에드거 후버는 결국 1943년에 사기꾼 공장의 해체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보트를 발견하면 FBI에서도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해. 왜 이래? 자신의 낚싯배 필라르호를 끌고 카리브해로 항해에 저렇게 나섰지만요. 진짜 나간 거예요? 역시 별 소득 없이 장렬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 1952년에 소설을 발표하는데 그 작품이 바로 바다 위에서 노인과 청색치와의 대결을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그린 역작 노인과 바다라고 합니다. 자전적 소설이네. 끊임없이 유보트를 찾아 헤매던 자신의 얘기를 쓰고 그렇죠.